안녕하십니까? 과학하는 이정모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어떠셨나요? 아마 많은 분이 저와 비슷하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놀라고, 그 다음에는 화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황당하고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았나요? 그래서 하루는 과학자의 시선으로 이 내란 사태를 들여다봤습니다. 다양한 관점이 있겠지만 먼저 정보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시스템 오작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의 평화로운 어느 날 밤에 느닷없이 계엄이라니, 누가 봐도 정상적인 시스템 작동은 아니죠. 국회도 언론도 다 차단하고 검열하고 심지어 수십 수백 명을 수거해서 처리하겠다는, 이건 민주주의와 상극 아닙니까? 진화론의 관점에서 봐도 문제입니다. 계엄은 일종의 퇴행적 생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복잡성과 다양성이 생명인데, 이번 계엄은 오로지 자기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연에서 이렇게 적응 못한 생명체는 어떻게 될까요? 퇴행과 멸종의 길로 갑니다. 한편 이번 내란으로 우리 사회의 진화를 방해하는 것들이 속속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수사, 의심쩍은 사법부, 오히려 내란을 옹호하면서 의회의 가치를 부인하는 정치 세력, 이런 폐단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려야 할 것과 살려야 할 것을 잘 정리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란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은 많은 것을 망쳐놓았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문제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구의 오랜 역사를 돌이켜볼 때 기후변화는 여러 차례 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후위기는 다릅니다. 인류가 석탄과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며 현대 문명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산화탄소가 만든 위기죠. 위기는 인간이 초래했지만 그 재앙은 모든 생명체들에게 닥쳤습니다. 범고래 아시죠? 영화 프리윌리에 등장했던 바로 그 고래입니다. 남극해에 사는 범고래는 부빙 위에서 쉬는 바다표범을 사냥합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줄어들면서 바다표범 사냥이 어려워졌죠. 바다표범은 바다표범대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바다에서 먹이를 사냥하다 천적을 만나면 부빙 위로 피신하는데, 부빙이 사라지니 사냥터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적어졌죠. 당연히 개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기가 막힙니다. 바다표범이 줄어들자 그들의 똥도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바다표범의 똥에 들어있는 철분이 식물성 플랑크톤의 먹이라는 겁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해양 먹이 사슬의 시작점이자 광합성으로 막대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중요한 생명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탄소 국경세를 만들었고,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선언하면서 재생에너지로 만든 부품만 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전환의 핵심은 에너지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세계 각국은 에너지 전환에 속도전을 벌였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며 한때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중국은 2024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전력 생산량의 31%에 달했습니다. 중국만이 아닙니다. 올해 4월 최초로 전 세계 태양광 발전이 원자력 발전량을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를 간신히 넘은 정도입니다. 주요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하죠. 세계 경제의 표준에서 벗어나서 돈 벌어먹을 수 있을까요? 신재생에너지 좋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형상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력 생산의 32%를 태양광 발전으로 하는 독일을 봅시다. 독일의 가장 남쪽이 우리나라 가장 북쪽보다 위도가 8도 높습니다.
누구 햇볕이 좋을까요? 우리가 훨씬 좋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삼면이 바다고 서해는 얕은 바다가 펼쳐져 있죠. 해상 풍력의 최적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좋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말도 옛날 얘기입니다. 이미 재생에너지 가격이 기존 에너지보다 더 싸졌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새로운 산업이라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깁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입김을 주민들과도 나누겠답니다. 신안군을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자연 조건도 갖추었고 기술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정책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속도가 관건인데 지난 3년 동안은 손을 놓은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갔습니다. 조바심이 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발판으로 아리백을 실현하고 탄소 중립 산업으로 전환하겠답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 환영합니다. 에너지 자원의 90%를 수입하던 대한민국입니다. 재생에너지라면 에너지 자립의 꿈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너지 전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는 대변혁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AI, 로봇, 우주산업, 그야말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 과학계에는 추진력을 얻기는커녕 날개가 꺾였습니다. 왜냐고요? 대한민국 과학연구의 메카인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이 입틀막을 당해 끌려나가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R&D 예산 삭감에 항의했다는 이유였죠. 산업혁명 이후 산업의 발전을 이끈 것은 과학의 발전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 하나가 인류의 삶과 역사를 바꾸죠. 비행기나 컴퓨터, 휴대폰, 인터넷, 이런 과학의 결과물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랜 연구와 이 연구를 해낼 과학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R&D 예산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갑자기 터무니없이 삭감했습니다. 연구는 멈추고 젊은 과학자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죠. 줄인 예산을 되돌리는 것은 쉬워도 한 번 떠난 젊은 과학자들의 빈자리를 다시 채우는 것은 하루아침에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은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R&D 예산을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게 독립성을 보장하고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약속이 반갑습니다. 우리 선대들은 암흑과도 같았던 일제강점기에도 과학의 날을 만들고 과학 강국을 꿈꾸었습니다. IMF 경제 위기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국난 속에서도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깔고 R&D 예산을 늘리고 우주로 진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 때였습니다. 과학과 민주주의는 서로 통합니다. 실패할 권리, 자유롭게 말하고 연구할 권리, 다양성을 용인하는 사회가 독창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과학 강국을 만들 리더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살고 과학도 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과학이 퇴행하느냐, 진화하느냐를 결정할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어떤 선택이 진화의 길을 열어줄까요? 저는 그 답을 자연에서 찾습니다. 자연에서 살아남는 데는 조화와 적응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과 시대의 요구를 실현시킬 리더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